안녕하세요. 전 60대 후반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요즘 제 일상 중 하나가 휴대폰으로 랄라의 사연드라마를 듣는 게 낙이랍니다. 콩나물 다듬다가도 듣고 설거지하다가도 듣고 듣다 보면 사람 인생이란 게 참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라디오조차도 귀하던 시절에는 주파수 맞추느라 애를 먹었었는데 이젠 휴대폰만 있으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니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곤 한답니다. 나이가 들면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죠? 예전엔 이랬는데 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과거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사람 인생을 희노애락으로 말한다지만 저한텐 기쁘고 즐거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자의 인생으로 보자면 남편 사랑은 받아본 적도 없고 자식 재롱 피우는 거 보며 웃고 자식이 아프면 함께 우는 엄마로서의 모성애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산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어려운 일이 됐는지 매일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과 이별할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또 한 곡에 살면서 인생의 쉼표 하나 찍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눈물로 살아야만 했던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소장농의 딸로 태어나 저는 매일 일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난했던 탓에 학교 가는 것은 저에게 사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겨우 졸업했지만 중학교는 결국 돈 때문에 가지 못할 형편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전 교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는 여학생들을 보면 왜 그리 부럽던지 길 가다가도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땐 가난이 원망스러웠고 이런 가난을 물려준 부모가 밉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도 돈 좀 모아서 검정고시라도 쳐볼까? 요즘은 졸업장 없으면 취직도 못한대. 중고등학교 졸업장은 그래도 있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네가 무슨 돈을 모아? 돈 모으면 집에 보태야지. 검정고시는 무슨 놈의 검정고시. 그렇게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시집이나 잘 가.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어떤 놈을 만나느냐에 따라 삼시세끼 제대로 먹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멀리 볼 것도 없어. 네 엄마 보면 모르겠냐? 생각해보면 엄마가 웃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일 어떻게 하면 가족들 밥 굶기지 않고 살 수 있나 그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힘들게 일해도 제대로 돈도 벌지 못하고 무시만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전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절대로 난 부모님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으면 돈이 없어도 웃음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줄 거고 자식에게 누구보다 당당한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6남매 중 큰오빠만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나머지 형제는 전부 일터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해서 이 집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생각만 했는지 참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20살이 되던 해 엄마는 시장에 아주 작은 방앗간을 차렸고 전 그 방앗간에서 엄마 일을 도왔습니다. 다 큰 처자가 엄마 일을 거들고 있으니 시장 사람들에겐 제가 늘 이야기거리 소재였죠. 아니 말자는 만나는 총각 없어? 그래 얼굴도 반반하니 지금 시집 보내면 딱 좋겠구먼. 바빠 죽겠는데 시집은 무슨 갈 때 되면 다 가겠지. 그런 소리 말어. 저기 떡집 아들내미는 자유연애 한다고 냅뒀더니 지금 나이가 몇이야? 30이 넘었다잖아. 그니까 그런 늙은 총각한테 누가 장가가겠어? 그래도 다행인 게 저 집 땅 부자야. 예전에는 땅 있는 거 쉬쉬하더니만 요즘은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네. 땅이 얼마나 많길래 자랑까지 하고 다닌대? 아마 10,000평은 넘을걸? 고조부 때부터 있던 땅이고 떡집 사장이 또 땅 보는 눈이 좋다네.
땅 사고 팔고 하면서 득을 많이 봤나 봐. 전 제 이야기를 하든 말든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저랑은 절대 결혼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 이야기는 더더욱 귀에 담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날 밤 엄마랑 아버지가 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떡집 사장이 장 씨한테 그랬다네요. 말자 시집 안 가냐고. 떡집 사장 지가 뭔데 남의 딸 시집 가니만이 말이 많아?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집 아들이 나이 좀 많은 것 빼곤 그 집에 시집 가면 아주 잘 살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자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떡집 사장 아들이 우리 말자를 마음에 들어야 말이지. 아들이 귀한 집이라 아들만 낳아주면 아주 공주 대접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사돈집에도 섭섭하지 않게 해준다고도 하고. 아이 지금 딸 팔아서 장사하자 말이야? 아이 그게 아니라 말자도 좋고 우리도 좋단 말이죠. 그 집 하루 생활비가 우리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을걸요? 첫째 딸은 원래 살림미천이라 하잖아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돈이라면 눈이 뒤집혀서 딸까지 팔려고 하는 부모가 부모인가요? 전 정말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속상해서 이불을 덮어쓰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오직 돈. 정말 이 집에서 당장이라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떡집 사장 아들과의 결혼은 저만 빼고 착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시장 양장점집에 가서 옷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전 결국 엄마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퍼부었습니다. 갑자기 옷을 왜 사주는 건데? 너도 이제 여자니까 좀 꾸미고 살아야지. 먹고 살기 바쁜데 옷을 사 입다니 말이 안 되잖아. 너도 시집 가야 될 거 아니야. 시집? 누구랑? 나 남자 없어. 떡집 사장 아들이도 마음에 든대. 그러니까 잘해봐. 뭐? 난 그 사람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들어보니까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라던데? 엄마는 뭘 보고 그런 사람한테 날 시집 보내겠다는 거야? 너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너도 하루빨리 돈 많은 집에 시집 가서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지. 뭐? 나 다 들었어. 아버지랑 하는 말. 나 팔아서 돈 좀 만져보고 싶은 거잖아. 뭐? 아니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전 엄마에게 그대로 따귀를 맞았고 엄마의 눈엔 이제껏 보지 못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팔다니 내가 딸 팔아서 받은 돈으로 얼씨구 좋다 호의호식 하겠니? 난 너한테 먼 길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거사. 사랑? 그런 거 잠시뿐이야. 사람이 일단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제대로. 난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검정고시도 치고 대학도 가고 아들 딸 낳아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엄마는 늘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늘 뭔가를 꿈꾸는 망상가와 같은 분이셨죠. 엄마는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그런 모진 말을 했고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더 이상 끼니 걱정 안 하고 살길 바라셨던 겁니다. 엄마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전 캄캄한 밤이 다 돼서야 집으로 갔습니다. 제 방으로 가자 밥이 차려져 있었고 벽에는 아주 예쁜 원피스가 걸려 있었죠. 그리고 맞춤법이 아주 많이 틀린 삐뚤빼뚤한 메모 한 장이 밥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옷은 네가 입고 싶을 때 입어라. 전 엄마가 쓴 메모를 보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욕심만 부려서 될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저만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 얼굴 딱 한 번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은 그야말로 아저씨였습니다. 머리숱도 없고 그냥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좋다는 말만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매일 외박이었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야, 꿀물. 네, 여기요. 너 자유연애라고 아냐? 네? 참, 맞다. 너 중학교도 못 나왔지? 네가 뭘 알겠냐? 너 솔직히 나 돈 보고 결혼했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사람이 못 배웠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너 돈 보고 결혼한 거 맞잖아. 정말 술이 취하면 허구한 날 저런 소리를 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난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야. 내가 너랑 결혼한 건 우리 집 대를 잇기 위해서야. 돈 보고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돈값은 해야 하지 않나?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남편 말대로 전 아들만 낳아주면 끝인 건지. 결혼한 후 단 한 번도 저를 아내로서 위해준다는 건 아예 없는 사람이었죠. 남편만 그러면 제가 그나마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욕심은 시부모님을 따를 사람이 없었죠. 그래, 내가 준 약은 먹고 있지? 네. 야, 넌 왜 맨날 얼굴이 울상이야? 재수없게. 그게 아니라 만복 씨가 맨날 외박에 술에.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그게 어때서? 네? 네가 집사람 노릇을 잘 못하니까 우리 만복이가 자꾸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너 만약에 아들 못 낳으면 각오해. 알겠어? 전 저희 집안 형편이 기울어도 저를 받아들여줄 시댁이 처음에 고맙기도 하고 이상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댁의 속내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냥 절 대를 이어줄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맨날 밖으로 도는 남편 때문에 전 과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대놓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댔죠. 당연히 남편의 분류는 저희 친정 식구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결혼하고 겨우겨우 6개월 만에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소식을 가지고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 좀 잤어? 점심 차려놨으니까 먹고 얼른 시댁으로 가. 시어른들 기다리시겠다. 엄마, 원래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끼고 노는 게 본래 습성이야. 아무리 예쁜 양귀비가 와도 조강지처한테는 못 당하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친정엄마에게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바람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자를 갈아치우고 제가 모르게 혼외자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니라서 데리고 오지 못할 뿐이었죠. 진짜 이런 남편 꼴만 보면 조강지초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좀 마음을 잡겠거니 했죠. 이런 제 바람은 결혼 10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임신입니다. 축하해요. 정말요? 아이고 이제 됐어. 선생님, 근데 아들이요? 딸이요? 그건 모릅니다. 삼신할머니가 아시겠죠. 근데 저대는 딸이 낫지 않습니까? 아유,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요. 사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온 직후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아들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약이란 약은 모두 구해서 저에게 먹였습니다. 임신도 하지 않은 저에게 행동거지며 몸가짐까지 24시간 임신부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늘 감시했죠. 이제 임신을 했으니 시집살이가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오직 아들을 낳기 위해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어머니가 먹으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하고 정말 저란 존재는 없고 오직 뱃속의 아기만 생각하셨죠. 정말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절 부르시더군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너 건너집 삼부잣집 알지? 네. 가서 속옷 좀 훔쳐와라. 네? 입던 속옷을요? 그럼 입던 속옷이지 새 속옷이겠냐? 아들 많이 낳은 여자 속옷을 입고 있으면 아들 낳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이따 눈치껏 가서 좀 훔쳐와봐. 알겠지? 아니 아들 낳으라고 속옷을 훔치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에 삼부잣집에 놀러가는 척하며 빨래줄에 있는 속옷을 훔쳐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옷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전 어떻게 될까 하고 말이죠. 배는 점차 불러왔고 시어머니는 제 배를 보며 무조건 아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배가 남산만 하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겠다. 커 봐라. 시엠이 시킨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산딸이 다음 달이니 준비 좀 해야겠다. 안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얼마 전에 사돈 집에 땅을 좀 주셨다더라. 네? 세상에 이런 시댁이 어딨니? 그렇게 알고 있고 너도 아들만 낳으면 시아버지가 아마 널 업고 다니실 게야.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시는지. 저희 친정집에 땅을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기쁘기보다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하고 말이죠. 이 불길한 생각은 10달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져도 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래도 남편인데 애 이름이나 하나 생각은 좀 했으면 해서 물어봤죠. 여보, 우리 아기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이름?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텐데 그런 걸 내가 신경 써야 하나? 그래도 우리 자식이잖아요. 하도 이름을 많이 지어줘서. 네? 이봐, 내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만약에 딸이면 어쩔 거야?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아유 몰라, 그냥 개똥이라고 해. 이름은 험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고 하잖아. 전 남편이 저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그냥 제 소중한 아이를 갖게 해준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 생각하기로 했고 아이만 보고 살기로 결심했죠. 시부모며 남편이며 전부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보니 전 아이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남편은 새벽에 또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았고 전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이 밤에 뭐야. 어머, 진통이야? 얼른 산파 불러야겠다. 이봐, 창이네. 산파 좀 빨리 불러봐봐.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을 줄 알고 분만실을 집에다 만들어 놓으셨죠. 당시만 해도 집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아주 흔했거든요. 힘줘, 힘껏! 전 진통 15시간 만에 아이를 출산했고 그 뒤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자고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제 옆에 있었고 할머니는 아기를 안고 있었죠. 아기는 건강한가요? 아주 건강해. 혹시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딸이야. 이것 봐. 예쁘지? 전 아기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빨갛고 꼬물꼬물거리는 생명체가 그냥 제 눈엔 세상 그 무엇보다 예뻐 보였습니다. 안았을 때 제가 엄마인 줄 아는지 품에 안겨 제 심장 소리를 가만히 듣는 듯 했죠. 전 그런 모습을 보며 이게 바로 모성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 미역국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밥은 그냥 찬밥에 반찬 하나가 전부였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아이를 안고 방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떤 모르는 여자와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그래, 나왔냐? 어머님, 모유가 잘 안 나와서 그런데 미역국 좀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아기가 너무 배고파해서.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터진 입이라고 말이 나오냐? 어머님, 내가 아들 낳으라고 너한테 공들인 돈만 해도 아유 말이야. 어머니 그래도 첫 손자인데 안아보시지도 않고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입 다물어.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말대꾸야? 당신이 사람이야? 당신 자식이 태어났다고. 당신 자식. 내 자식? 나 자식 많아. 아직 아들을 못 봐서 그렇지. 근데 희망이 있긴 해. 자, 인사해. 남편이 인사시켜준 여자는 배부른 임산부였습니다.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다 임신을 하게 됐는데 곧 있으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넌 다시 아들 낳을 준비하고 얘는 만복이 첩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첩이요? 그래. 아니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고 있으니 우리 만복이가 다른 방도를 찾은 거지. 여튼 우리 아들은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해요. 자, 너도 인사해라. 형님이라 부르고.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 애를 낳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안사람은 건너방에서 아이 낳고 몸 풀고 있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란 작자는 첩을 데려와 저한테 인사를 시키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전 말도 섞기 싫고 저 인간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걸 정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밉지 아이가 밉진 않았습니다. 배고픈 아이를 위해 밤마다 몰래 미역국을 끓여 울면서 먹었습니다. 오직 아이만 생각하자
오직 우리 아이만 생각하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시댁은 아이가 태어나도 딸이란 이유로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정말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빠와 할머니 사랑도 못 받은 불쌍한 우리 딸. 전 딸아이에게 수정이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수정처럼 빛나게 자라야 해. 알았지, 수정아? 전 아이를 꼭 안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거라고 말이죠. 2달 후 남편이 데려온 여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말이죠. 시어머니는 아들 손자를 봤다며 온 동네방네 자랑을 했고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야, 너 뭐해? 네? 얼른 부엌 가서 음식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수정이는 누가 보고요? 수정이? 기집애 깨깨 굴어대는 거 듣기 싫어 죽겠는데 뭐 이쁘다고 보고 앉았어. 하루 굶어도 안 죽어. 아예 놔두고 빨리 일이나 해. 전 아직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혼자 두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빨리 나와서 음식을 하라고 절 구박하셨습니다. 전 음식하면서 중간중간 아이를 보러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첩에 자식이 태어났다고 잔치 음식을 하는 제 마음을 누가 알까요? 잔치는 밤까지 이어졌고 시어머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바람에 전 딸아이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딸아이를 보러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머리가 불덩어리네? 전 수정이를 안고 동네 병원 문을 두드리며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온 동네방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중 다행히도 한 병원에서 문을 열어주었고 다행히 우리 딸은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졌죠. 체중도 또래 아기들보다 적게 나가다 보니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황달기도 좀 있고 이러다 전염병이라도 돌면 큰일 나니 아이 잘 먹이세요. 전 정말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 딸을 살리려면 그 집에서 나와야겠다고 말이죠. 전 아파 축 처진 아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친정집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키우던 닭도 돼지도 하나도 없고 마치 집은 폐허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엄마!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친정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오셨죠. 말자 아니냐?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엄마 아버지 어디 가셨는 줄 아세요? 아유, 말도 마라. 아니, 너네 시어머니가 아들 못 봤다고 땅 내놓으라고 진상을 부리고 뭐 아들 낳으라고 너한테 돈도 엄청 썼다고 하면서 아주 깽판을 치고 갔어. 그러니 네 엄마 아버지도 다 팔고 이사 간다고 하던데 연락 못 받았냐? 저한테 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패악을 부리다니 정말 그냥 둬선 안 될 인간들이었습니다. 내 딸을 아프게 만든 죄, 우리 친정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 전 그들을 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 최반보 나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너 미쳤어? 네, 미쳤어요. 지금 제가 미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장군이 잤는데 조용히 안 해? 이거 진짜 말로 해서 안 되겠네? 그래, 네 새끼는 열이 나서 저승길 갈 뻔했는데 넌 잠이 오냐? 그리고 네 엄마가 우리 부모님 동네에서 쫓아낸 거 너 알았지? 알면서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주고. 야, 네가 아들 못 낳아서 생긴 일인데 누구한테 행패야, 행패는. 딸 낳으면 다 죄인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저거 말하는 것 봐. 아휴, 이혼해. 뭐? 너 같은 인간이랑 1초도 있기 싫고 이 집에서 나 못 살아. 그 잘난 아들이랑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 난 갈 거야. 그래? 그럼 첼시 핏줄은 놔두고 가야지. 내 딸이야. 내 핏줄이거든? 그러니 이혼하고 싶으면 군소리 말고 얼른 꺼지고 아니면 여기서 쥐죽은 듯이 살든가. 둘 중 하나 택해.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제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그땐 다시 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 제가 자리를 잡고 딸을 찾으러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희 집안 인간들 정말 역겨워. 나도 같은 인간 될까 무섭다. 이혼하자. 그리고 내 딸은 꼭 찾으러 올 테니까 내 딸한테 털끝 하나라도 손대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전 그 길로 시댁을 나와버렸고 딸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기 싫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선 잠은 사치였고 먹는 것, 입는 것 또한 그냥 살기 위해 할 뿐. 전 돈 버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 건 오직 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났을까요? 전 작은 국밥집을 차렸고 장사도 아주 잘 됐습니다. 제가 국밥집을 차린 걸 보고 주변 상인들은 저에게 독해도 이렇게 독할 수 없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 달 매상이 엄청나다며? 그 돈 다 어디다 쓴대? 바빠, 말 시키지 마. 사람들 말로는 남편도 없다던데 시집 안 가? 시집은 무슨? 아직 한창인데 시집 가야지. 내가 주선해줄까? 제 과거에 대해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혼을 했는지도 딸이 있는지도 말이죠. 워낙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왜 그리 남 인생에 신경을 쓰는지. 결국 전 알고 지내던 상인의 손에 이끌려 선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여긴 정말자, 여기는 이영덕. 서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두 분 이야기 나누고 난 여기서 빠질게. 말자야, 파이팅! 우리 둘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솔직해져야겠다고 말이죠. 저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면 서로한테 상처를 줄 뿐이었으니까요. 저 3년 전에 이혼했고요. 딸도 있어요. 네? 그 말하려고 이 자리 나왔어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이제껏 혼자 사신 거예요? 네. 딸은 어딨어요? 좀 멀리 있어요.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전 아이를 못 낳습니다. 네? 전 그 남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 남자는 제가 아주 간절히 바라는 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말자씨 딸 꼭 찾아옵시다. 그래서 우리 잘 키워봐요. 3년 내내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말, 저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겁니다. 전 그 남자의 마음에 반했고 2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좀 깐깐한 편이지만 예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주 천사였죠. 남편과 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참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여보 왜 그래요? 아니, 친구놈들이... 아니야. 친구들이 왜요? 아니, 나보고 마누라 등쳐먹고 산다고 지들끼리 욕을 하더라고. 아니, 왜 그런 말을... 내 이름으로 된 가게도 아니고 내가 마누라 눈치 보면서 산다나 뭐라나. 그런 말 무시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 자자,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요. 전 남편의 말을 들으니 괜히 찝찝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신경 쓰이던 차에 시어머니가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셨죠. 예, 넌 남편을 뭘로 보는 거냐? 네? 아니, 애가 요즘 길을 못 펴고 살고 있잖아. 몰랐어? 아니요. 무슨 일 있나요? 아휴, 가게가 네 명의로 돼 있으니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가 보더라. 우리가 네 돈을 보고 결혼을 했다느니 아휴, 참 기가 막혀서. 어머니, 사람들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 지나가는 말이에요. 솔직히 나도 좀 그래. 누구 명의든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 경제적인 부분도 딱 쥐고 있어야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겠니? 아휴, 요즘 우리 아들 보면 불쌍해. 솔직히 남편의 집은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제 돈으로 해결했죠. 하지만 이제 명의까지 바꾸자고 하니 전 좀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제 우리 딸 찾으러 가야 하지 않을까? 여보, 내가 괜히 신경 쓸까 봐 당신이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여보, 정말 고마워요. 딸 찾으러 가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데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엄마 마음이 다 그렇지. 가게는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엄마한텐 내가 잘 말해놓을게.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여보, 응? 집이랑 가게 당신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데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정말? 네, 명의 이전하고 수정이 대리로 다녀올게요. 고마워, 여보. 우리 수정이한테 좋은 아빠가 될게. 정말 고마워, 여보. 제 딸의 좋은 아버지가 돼준다는 남편의 말에 전 아무 의심도 없이 명의를 이전해줬고 딸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참 오래 살았던 동네였는데 왜 그리 낯선지. 아무리 낯선 동네라도 제가 잘하고 또 제 딸을 낳은 곳이기에 두려움 없이 전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누구세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 딸, 우리 수정이 찾으러 왔어요. 어머, 여보! 장군이 아빠! 어머님! 저의 등장으로 온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금을 가져와 저한테 뿌렸고 전 남편은 그걸 보며 아주 야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안 나가? 썩 나가! 내 딸 데리러 왔어요. 큰 소리 내기 싫으니까 빨리 우리 수정 보여주세요. 수정아! 아무리 불러봐라 나오나. 뭐? 네 딸 벌써 하늘 날아갔어. 뭐라고요? 아이가 좀 늘 기운이 없더라고. 우리도 병원에 데리고 가고 다 해봤어. 근데 명이 거기까진 걸 우리가 어쩌겠어? 이 나쁜 놈. 내 딸 내놔. 내 딸! 이게 어디서 자식 팽개치고 나가기 누군데? 솔직히 네 딸 네가 죽게 만든 거야. 알아? 전 시어머니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었거든요. 자식 놔두고 나 살겠다고 나갔다가 자식을 하늘로 보낸 걸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다 엄마 탓이었죠. 전 딸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답변 또한 똑같았습니다. 딸은 열병이 다시 나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딸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살아왔는데 이제 딸을 볼 수 없다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딸의 무덤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화장을 해서 없다고 하고 전 그저 하늘에 대고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수정아. 내 딸 수정아. 정말 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절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반은 나간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은 정말 한꺼번에 몰린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짐이라곤 하나도 없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가게도 문을 닫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연마!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아니, 우리 신랑 어디 간 거야?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가게도 왜 저런 거야? 집이며 가게며 다 팔고 야반도주했어.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며 자기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뭐?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아니었어? 혹시 남편한테 다 준 거야? 모조리? 말문이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두 모자는 내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절 주선해준 사람은 남편과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봐왔고 제가 가게를 인수하자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제 과거도 다 안아줄 것처럼 말하면서요. 전 하루아침에 딸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내리는지. 정말 하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건지. 전 살아갈 희망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살게 됐지만 전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딸을 따라가겠다고 몇 번이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려 했지만 그것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절 구했고
전 정말 제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조차 만나는 게 두려워져 갔습니다. 결국 전 살던 동네를 떠나 멀리 달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고 거기서 참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이 그렇게 싫던 제가 이젠 가난해도 제발 제가 살아갈 희망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밥차를 운영하는 곳에 취직하게 되었고 저희 친정부모님을 생각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시 말자여산 음식 솜씨는 대박이에요. 그쵸? 그러게 말이야. 요즘 어르신들이 얼마나 식사를 잘하시는지 다 말자 여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여사님, 제가 계속 봤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내일은 좀 하루 쉬시고 병원에 얼른 다녀오세요. 그냥 감기겠지. 괜찮아. 그러다 큰 병 돼요. 내일 꼭 병원에 가보세요. 아셨죠? 전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고 동네 병원에선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전 혹시나 어르신들에게 전염이 되는 병에 걸린 게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큰 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살면서 병원 문턱도 밟지 않았던 저였는데 나이가 들어 막상 큰 병원에 오니 괜히 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담당의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젊고 예쁜 여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전 의사 선생님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편해지면서 병원에 오기 전 두려움이 금방 없어진 듯 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검사 더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제가 뭐 큰 병이라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랑 좀 너무 닮으신 것 같아서요. 네? 여의사의 말로는 본인은 동두천에서 태어나 아주 어릴 때 친할머니의 성화로 아빠와 생리별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딸려는 필요 없다는 할머니 때문에 이후 의사부부의 집에 입양이 됐고 의사부부는 자신의 친모에 대해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그 의사부부의 가장 어린 환자였고 친모는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전 이야기를 듣자마자 뭔가 이상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 같은 것이 있었죠. 혹시 그 병원 이름이 행복병원이에요? 전 병원 이름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딸 수정이가 열병이 나서 밤새 동네 병원 문을 두드리며 다녔었던 기억. 그리고 젊은 의사가 밤늦게 수정이를 진찰해준 기억.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동두천, 행복병원, 그리고 수정이? 어머, 제 이름이 수정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 어릴 때 이름인데. 엄마가 자식 이름을 모르면 엄마가 아니지. 아유, 수정아. 엄마요? 우리 둘은 어떠한 설명도 더하지 않은 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져 내가 수정이를 낳았던 그날처럼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고 그동안의 세월을 다 털어냈죠. 딸은 양부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양부모는 급히 딸이 있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30년 전에 맞죠? 수정이 엄마. 네, 맞아요. 우리 딸 살려주신 선생님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수정이가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엄마, 부모님이 엄마 찾으려고 옛날 할머니 집에도 갔었는데 모른다고 해서 엄마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분명히 딸을 찾으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집에 간 사실을 수정이 양부모에게 알려만 줬더라도 이렇게 긴 세월을 떨어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미안하지, 내가... 엄마 놀랄까봐 이야기 못했는데 엄마 이렇게 울면 안 돼요. 엄마 폐 쪽에 문제가 좀 있어요. 너무 신경 쓰거나 격한 호흡은 하면 안 돼요. 나 아프면 안 되는데. 우리 수정이 이제 만났는데 나 아프면 안 돼. 엄마 걱정 마요. 제가 고칠게요.
꼭이요. 나쁜 일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일도 갑자기 절 찾아와 주다니. 전 얼마나 하늘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전 그날 밤 딸의 손을 꼭 잡고 밤새 이야기를 하며 딸의 얼굴을 보고 또 봤습니다. 네 이름이 왜 수정인 줄 알아? 왜요? 수정처럼 예쁘고 빛나게 살라고. 그래서 지었어. 엄마가 이름 지어준 덕분에 진짜 빛나게 살았어요. 나중에 엄마 만나면 엄마가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수정아. 전 딸을 만난다면 그 무엇도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딸을 이렇게 안고 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정이 친아빠 소식은 들으셨어요? 아니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어서요. 수정이 입양할 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맡기면서 돈을 요구하는 걸 보고 전 이런 아빠 밑에서 애가 자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입양을 서둘렀습니다. 어떻게 아빠란 사람이 자기 딸을... 정말요? 저와 제 딸을 생리별하게 만들고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인간들을 절대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내 딸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수정이 친아빠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쯤 찾아갔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최고 부자였는데 그 부잣집은 재개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두 모자를 만나게 됐고 만나보니 정말 사람은 나쁜 짓 하고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짓골도 그런 거짓골이 없더라고요. 수정이 친아빠는 시장 채소 가게에서 상한 채소들을 대신 치워주고 그것으로 허기를 달래며 살고 있었습니다. 너 말자? 그래, 기억은 하고 있었네? 아유, 말자야. 아유, 나 좀 살려줘. 나 너 가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수정이 친아빠는 아들을 낳아준 첩과 살다가 도박에 손을 대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남아있는 재산마저 첩에게 다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정이 친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화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수정이도 기억나? 수정이? 그래, 우리 딸. 우리 딸? 웃기지 마, 내 딸이지. 네가 언제 수정이 한번 안아준 적 있어? 그땐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내 딸 수정이 지금 의사 됐어. 당신 꼴을 보니까 아빠가 있었다는 사실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정말. 의사? 그거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그 병원집에 입양 보냈다고. 내 딸이 의사라니. 수정이한테 찾아가 봐야겠네. 아빠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뭐가 당신 덕분이야? 딸 팔아먹은 주제. 오늘 내가 왜 여기 온 줄 알아? 당신 수정이 앞에 조금이라도 얼씬거렸다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이 축 처진 배추 쪼가리처럼 그냥 쭈그리고 살아. 알겠어? 전 말이 끝나자마자 배추 쪼가리로 수정이 친아빠의 머리를 후려쳐버렸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묵은 채증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두 번째 남편은 전국을 돌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사기를 쳐 모자 사기단으로 구속이 됐고 전 그 모자 사기단에게 당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또다시 그 인간들을 고소했습니다. 제 병 또한 수정이의 노력으로 많이 회복이 됐고 이젠 수정이와 매주 등산도 즐길 만큼 건강해졌죠. 요즘은 너무 행복해서 매일매일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날 등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나쁜 일만 닥치는 그런 시기 말이죠. 하지만 이런 먹구름이 절대 멈춰있지만은 않습니다. 억수 같은 비를 내리고 천둥번개로 우리를 두렵게 해도 언젠간 맑은 날이 오고야 마는 게 바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좌절하고 있다면 당당히 그 문제와 맞서세요. 주저하거나 회피하면 그건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고 맞서는 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당신에게도 환한 빛이 비칠 거라는 걸 꼭 믿길 바랍니다.